마초와 허저의 싸움. 마초는 군사를 거두었으나 본진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위구에 둔을 치고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군사를 나누어 번갈아가며 조조군을 들이쳤다. 이에 조이는 군사를 이끌어 위수가에다 임시로 영체를 세웠다. 이어 군량과 말먹이 풀을 실은 수레를 영체 주위에 병풍처럼 둘러세워 적의 공격에 대비했다. 마초가 조조군의 이런 움직임을 전해 듣고 군사들에게 영을 내려 마른 풀과 불씨를 마련하게 했다. 군사들이 영에 따라 마른 풀과 불씨를 준비하자 마초는 한수와 더불어 군사를 이끌어 조인의 영체로 말을 몰았다. 모든 군사는 가지고 온 풀에다 불을 붙여 적진에 던져라. 마초가 불씨에 지쳐 들어온 데다 난데없이 불길까지 치솟으니 조조군은 변변히 맞서 싸우지도 못하고 영체를 버리고 달아났다. 서량군은 싸움에 크게 이기고 위수를 가로막아 조조군으로부터의 공격을 완전히 끊고 말았다. 강 북쪽의 영체를 다시 세울 수 없게 된 조조가 답답한 마음을 달래지 못하고 있는데 순유가 다가와 의견을 말했다. 강변의 흙과 모래를 퍼다가 토성을 쌓으면 능히 그들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조조는 전 군사를 내몰아 흙을 저 나르게 하여 흙담을 쌓게 하고 거기에다 물을 뿌리게 했다. 밤 사이에 흙담을 세운 후 물을 뿌리니 그대로 얼어붙어 다음날 아침이 되자 튼튼한 토성이 세워졌다. 마초는 이 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전군을 이끌어 북소리를 울리며 나아갔다. 그러자 맞은편에서도 조조가 몸소 군사를 거느리고 나왔는데 그 옆에는 허저만 뒤따르고 있을 뿐이었다. 조조가 약을 올리며 거드름을 피우자 마초는 벌컥 화가 치솟아 말을 달려 나왔다. 그때 문득 조조 뒤에 눈을 부릅뜨고 있는 한 장수가 눈에 띄었다. 저놈이 호치, 허절한 놈이로구나. 마초는 그가 한수에게 들은 적이 있는 허저라고 짐작하고 말을 세운 후 채찍을 쳐들어 조조 쪽을 가리키며 물었다. 듣자하니 너희 군 중에 호후란 장수가 있다는데 어디 있느냐? 허저를 부를 때 호칭인 호치를 높이어 호후라고 부르며 마초가 물었다. 내가 바로 초군의 허저다. 무슨 일로 나를 찾느냐? 허저가 칼을 치켜들며 외쳤다. 어떤 맹장 앞에서도 물러설 줄 모르던 마초도 허저의 위풍당당한 위세에 눌렸음인지 함부로 덤벼들지 못하고 슬며시 말머리를 돌렸다. 이날 이 광경을 본 양편 군사는 모두 놀라워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마초도 허저만은 두려워하는구나. 서량군마저 이렇게 생각하며 더욱더 허저를 두려워하기에 이르렀다. 조조가 영체로 돌아오자 여러 장수들을 보고 웃으며 말했다. 적들도 허저가 호후임을 알아보는구나. 조조의 칭찬에 더욱 의기가 치솟은 허저가 조조한테 아뢰었다. 제가 내일 무슨 일이 있어도 마초를 사로잡고 말겠습니다. 허저가 자신의 굳은 마음을 보이기라도 하듯 즉시 마초에게 싸우자는 글을 보냈다. 허저가 보낸 글을 받아본 마초가 크게 노했다. 이놈이 감히 나를 이처럼 가볍게 여기다니. 내가 맹세코 내일 이 호치를 죽이고야 말리라. 다음 날이 되자 마초는 방덕을 왼쪽 날개로 마대를 오른쪽 날개로 삼고 한수에게 중군을 맡겨 지키게 한 뒤 영체를 나섰다. 마초가 먼저 창을 비껴들고 말을 박차 영문 앞으로 나서며 큰 소리로 외쳤다. 이놈 호치야, 나오너라.
이에 허저가 말을 박차며 달려나갔다. 양군은 두 장수가 벌이는 눈부신 싸움을 숨소리를 죽여가며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나 100여 합을 부딪혀도 승부가 나지 않았다. 두 장수는 각기 자기 진으로 달려가 말을 갈아타고 와서 맞섰다. 그들이 또 100여 합을 싸웠으나 여전히 승부가 가려지지 않았다. 허저는 진으로 오기가 바쁘게 땀으로 범벅이 된 투구와 갑옷을 다 벗어 팽개치더니 울퉁불퉁한 힘살이 드러난 알몸에 칼 한 자루만을 들고 다시 말 위에 올라 마초를 향해 덤벼들었다. 그동안 마초도 땀을 씻고 새로 창을 바꾸어 들고 있었다. 다시 두 호랑이의 세 번째 싸움이 벌어졌다. 말 위에서 두 장수의 창을 뺏기 위한 힘겨루기가 시작되었다. 한참 두 사람의 싸움을 지켜보고 있던 조조가 문득 하우연, 조홍 두 장수에게 영을 내려 허저를 돕게 했다. 만약 나이가 많은 허저가 실수라도 할까 걱정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혹시 일이 잘못되어 허저가 꺾이기라도 한다면 전군의 사기에도 큰 영향이 미친다고 여겼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마초군의 방덕과 마대는 조조군의 두 장수가 허저를 도우러 간 틈을 타 좌우로 버려 세웠던 철기를 일제히 내몰아 조조군을 닥치는 대로 찌르고 베며 덮쳐들었다. 마대와 방덕이 거느린 날랜 서량군의 기습에 조조의 군사들이 크게 어지러워지며 흩어졌다. 마초는 군사를 이끌어 강가까지 조조군을 뒤쫓아 들이치니 이날 조조군은 꺾인 군사가 태반이나 되었다. 한편 조조는 계책으로 싸우지 않고는 마초를 힘으로만 밀어붙여 꺾을 수 없다고 여겼다. 이에 서황과 주령에게 가만히 영을 내려 위하 서쪽에 진영을 만들어 앞뒤에서 협공할 수 있도록 채비를 갖추게 했다. 원래 세웠던 계획대로 싸우기 위함이었다. 그런 어느 날 조조가 토성 위에 올라가 마초군의 동정을 살피려는데 마초가 겨우 수백 길을 거느린 채 유유히 자기 진 앞에서 말을 달리며 군사를 조련하고 있었다. 조조가 그 광경을 한동안 바라보고 있다가 갑자기 투구를 벗어던지며 우라를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마초 저놈이 죽지 않는 한 내가 죽어도 묻힐 땅이 없겠구나. 하우연은 조조의 분노에 찬 한탄을 듣자 참지 못해 소리쳤다. 제가 이 땅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맹세코 저 마초놈을 죽이고야 말겠습니다. 그 말과 함께 하우연은 군사 1000여 기를 이끌고 채문을 열고 달려나갔다. 조조는 황급히 말에 올라 군사를 이끌어 하우연을 도우러 나섰다. 마초가 하우연을 맞아 싸우고 있는데 조조가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마초는 창을 휘둘러 하우연이 창을 피해 물러서는 사이 곧장 조조를 향해 말을 몰아갔다. 마초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조조만을 보고 뒤쫓고 있었다. 그런데 수하장수 한 사람이 급히 달려와 알렸다. 조조의 다른 군사 한 갈래가 강 건너 하서에다 영체를 세웠다고 합니다. 마초는 그 말에 크게 놀라며 달리던 말을 세웠다. 조조군이 하서에 진을 세웠다면 마초군은 등 뒤에서 적을 맞게 된 셈이었으니 조조를 뒤쫓고 있을 계제가 아니었다. 이에 마초는 군사를 거두어 영체로 돌아가 이 일을 한수와 의논했다. 옆에 있던 부장 이감이 나서며 말했다. 차라리 우리가 뺏은 땅을 내주고 화평을 청해 일단 양군이 군사를 거두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 겨울을 보내고 봄이 되면 다시 계책을 세워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감의 말이 옳은 것 같네. 그렇게 하기로 하세.
근심스런 기색으로 입을 다물고 있던 한수도 말을 받았다. 그러나 마초는 우선 조조와 화친을 맺는다는 것이 내키지 않았다. 선뜻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양추, 후선 두 장수도 간곡히 화평을 권했다. 마초는 하는 수 없이 응낙하고 말았다. 이에 한수는 그동안 차지했던 땅을 나누어 주기로 하고 화친을 청하는 글을 닦아 양추로 하여금 조조에게 전하게 했다. 조조는 의외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일단 화친의 글을 받아보고 결정을 뒤로 미룬 채 양추에게 그저 좋도록 말했다. 그대는 먼저 돌아가도록 하라. 내일 사람을 시켜 답장을 보내리라. 양추를 돌려보내자 모사 가후가 조조에게 뵙기를 정했다. 싸움에는 매양 속임수가 있게 마련입니다. 승상께서는 화평을 받아들이도록 하십시오. 그런 뒤에 한수와 마초를 이간시켜 서로 다투도록 한다면 한 번의 북소리로 적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에 조조가 무릎을 치며 기뻐했다. 높은 에아림은 서로 통하게 마련인가 보오. 바로 공의 생각이 내 뜻과 어긋남이 없소. 다음 날이 되자 조조는 답장을 써서 마초에게 전했다. 내가 천천히 군사를 거두고 난 후에 하서 땅을 돌려줄 것이요. 조조의 답장을 받고 난 마초는 아무래도 마음속에 있는 의심을 지우지 못해 한수에게 마음을 털어놓았다. 조조가 비록 화평을 받아들였으나 워낙 간사한 자라 그 속마음을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저와 숙부님이 번갈아 조주군을 살피고 대비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마초와 한수가 번갈아 가며 조조와 서황의 진을 살피고 있는데 그 일이 세작에 의해 조조의 귀에 들어갔다. 다음 날이 되자 조조는 모든 장수들을 좌우에 뒤따르게 하여 영체를 나섰다. 조조는 한수의 영체가 가까워지자 장수로 하여금 소리치게 했다. 승상께서 한 장군께 말씀이 있다 하시니 한 장군은 나오시오. 곧 조조와 한수는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을 만큼 가까운 자리에 서게 되었다. 조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지난날 나는 장군의 부친과 함께 같은 해에 효령으로 뽑혔었는데 나는 항상 부친을 숙부님처럼 모셔왔소. 그 뒤 나는 장군과 함께 벼슬길에 올랐는데 어느덧 많은 세월이 흘렀구려. 조조는 마치 오랜만에 만난 옛 친구를 대하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조조의 다음 말도 자질구레한 지난날의 이야기만 되풀이할 뿐 화친에 대한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 않았다. 조조가 말을 끝낼 때마다 껄껄 소리내어 웃으니 보는 이들에게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회포라도 푸는 것처럼 보였다. 그렇게 얘기를 주고받는 사이 어느새 한 식경이 지나자 조조는 더 크게 웃더니 작별을 고하고 말머리를 돌려 달아나듯 사라졌다. 한수는 조조의 말에 대꾸하다 보니 아무런 말 없이 시간만 흘려보냈음을 깨닫고 왠지 미심쩍은 마음이었으나 이미 조조는 가고 없었다. 한편 조조와 한수가 말머리를 나란히 하며 얘기를 주고받는 광경을 본 마초의 신복 하나가 이 일을 즉시 마초에게 알렸다. 오늘 진 앞에서 조조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마초가 물었다. 옛날 도성에서 함께 지냈던 일만을 얘기하고 갔네. 한수는 있는 그대로 말했으나 마초는 그 말을 믿기가 어려웠다. 그럴 때쯤 조조는 영체로 돌아가 가후에게 물었다. 공은 내가
한수의 진 앞에서 이야기한 참뜻을 알겠소? 그러자 가우가 한 계책을 내었다. 승상의 뜻이 참으로 깊고 묘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을 갈라놓기에는 아직 부족합니다. 제게 한 계책이 있는데 만약 이 계책대로 따르신다면 서로 원수간이 되어 잡아 죽이려 들 것입니다. 그게 어떤 계책이요? 마초는 한낱 용맹밖에 모르는 사내라 깊은 계책은 헤아리지 못합니다. 승상께서는 한 번 더 한수에게 글을 써 보내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글을 쓰시되 어느 부분에 가서는 글자를 흐리게 쓰시어 알아보지 못하게 하거나 또 중요한 대목은 일부러 먹으로 지워버리십시오. 그 글을 봉한 다음 한수에게 보내고 이 일이 마초에게 알려지도록 넌지시 누설하십시오. 그러면 마초는 한수에게 승상의 글을 보여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초가 보면 기묘한 부분에는 먹으로 지워져 있거나 흐리게 써져 있으니 한수가 일부러 그렇게 한 것으로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마초는 원래 단순한 성격이라 그렇게 되면 스스로 혼란을 일으켜 둘 사이는 반드시 다툼이 일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이용하여 한수의 휘하 장수들을 은밀히 달래 마초와의 사이를 더욱 멀어지게 해놓는다면 마초를 죽이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조조는 즉시 한수에게 보낼 글을 썼다. 마초의 신복이 곧 조조가 한수에게 글을 보냈다는 것을 알려왔다. 마초가 그 말을 듣자 더럭 의심이 더해져 한수에게 달려갔다. 조조가 숙부에게 글을 보냈다니 제게 한번 보여주십시오. 마초의 말에 한수는 아무런 생각 없이 조조의 글을 내주었다. 마초가 의심에 찬 눈으로 한수를 보며 물었다. 왜 글의 곳곳이 지워지거나 흐릿합니까? 혹시 숙부께서 제가 알아봐서는 안 될 대목이라 지워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젊고 혈기에 넘친 마초라 한 번 의심이 일자 격한 목소리로 한수를 몰아붙였다. 한수는 애써 화를 억누르며 말했다. 내가 내일 조조의 진 앞으로가 조조를 불러내어 말을 걸 테니 그때 네가 진 안에 숨어 있다가 달려나와 조조를 찔러 죽이도록 하라. 그러면 나의 진심을 알 것이 아니냐. 그제서야 마초도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저도 숙부님의 진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음 날이었다. 한수는 휘하에 5장수를 거느리고 진을 나섰다. 마초는 그때 영문 바로 뒤에 몸을 숨기고 조조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수는 장수에게 명해 조조의 영체 앞에 나아가 큰 소리로 외치게 했다. 한 장군께서 승상께 드릴 말씀이 있다 하십니다. 승상께서는 잠시 나와주시기를 청합니다. 그러나 일이 대략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미 헤아리고 있는 조조였다. 자신이 나가는 대신 조홍을 불러 영을 내렸다. 기병 수십 기를 거느리고 나 대신 진 앞으로 나가 한수를 맞으라. 조홍이 말을 몰아 한수 가까이에 오자 몸을 굽히며 인사를 하더니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어젯밤 승상께서 장군께 당부드린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어 일이 어긋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도대체 영문을 알 수 없는 소리라 한수가 어리둥절해 있는데 조홍은 그 말 한마디를 외치듯이 하고는 말머리를 돌려 돌아갔다. 어젯밤에도 조조와 한수가 은밀히 무슨 말을 주고받았다고 생각하니 이제는 그 둘의 내통이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여겨졌다. 마초는 창을 치켜들고 말을 박차며 한수를 찌르기 위해 달려갔다. 한수 휘하의 5장수가 힘껏
마초를 제지하며 간곡히 말렸다. 영체로 돌아온 한수가 마초에게 자신의 결백을 말했으나 마초는 그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무엇으로 그 말을 믿으라는 말이오? 한수를 향해 한마디 쏘아붙이고는 시근덕대며 말을 타고 자신의 영체로 돌아가 버렸다. 마초가 끝내 의심을 풀지 않은 채 돌아가 버리자 한수는 장수들과 이 일을 의논했다. 어떻게 하면 마초가 내 말을 믿을 수 있겠나? 한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묻자 양추가 한마디 거들었다. 마초는 자기 용맹만을 믿고 항상 마음속으로는 주공을 업신여겨왔습니다. 설령 조조와 싸워서 이긴다 하더라도 마초는 주공을 높이 받들지 않을 것이며 싸움에 이긴 것을 모두 자신의 공으로 돌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에게 기대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차라리 조공에게 항복하는 이만 못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뒷날 제후의 자리 남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마초가 자기의 결백을 믿어주지 않고 원한을 품고 있으니 언젠가 창칼을 들이댈 것은 정한 이치였다. 그렇다면 조조를 치는 일보다 마초를 막는 일이 더 급한 일이었다. 한동안 생각에 잠기고 있던 한수가 이윽고 입을 열었다. 그럼 누가 조조에게 가서 투항의 뜻을 전하겠는가? 제가 가겠습니다. 양추가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나섰다. 한수는 밀서를 써 양추에게 주고 조조에게 가서 항복의 뜻을 전하게 했다. 마침내 가후의 반간계에 한수가 떨어진 셈이었다. 기사 장송. 한수의 밀서를 받은 조조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조조는 그 자리에서 한수를 서량후로, 양추를 서량태수로 봉하고 한수의 다른 휘하 장수들에게도 각각 높은 벼슬을 내렸다. 조조는 무거운 벼슬을 받고 기뻐하는 양추와 더불어 불 놓는 것을 군호로 삼아 마초를 칠 계책까지 정했다. 조조가 선뜻 항복을 받아줌은 물론 벼슬까지 높여주자 한수는 크게 기뻐했다. 이어 휘하의 5장수와 함께 마초를 진중에 불러 잡아 죽일 일을 의논했다. 그러나 모든 일이 한수의 뜻대로만 돌아가지 않았다. 내심 한수에 대한 의심을 지울 수 없었던 마초가 첩자를 풀어두고 있었다. 한수가 조조와 내통하고 마초를 배반한 사실은 그날로 마초의 귀에 들어갔다. 마초는 방덕에게 군사를 거느려 뒤따르게 한 뒤 자신은 날랜 군사 대여섯을 거느린 채 먼저 한수의 영체로 향했다. 그때까지 마초를 죽일 의논을 하고 있던 장막 안에서 양추의 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런 일은 늦추어서는 아니 됩니다. 급히 해치워야만 낭패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고 있던 마초가 화가 솟구쳐 칼을 뽑으며 장막 안으로 뛰어들어가 병력같이 고함을 질렀다. 이 역적놈들아, 이놈들이 감히 나를 해치려 드느냐. 한수를 비롯한 5장수들이 그 소리에 깜짝 놀랐다. 마초가 칼을 쳐들어 한수를 내리쳤다. 칼날은 그의 왼쪽 팔을 자르고 말았다. 마초는 보검을 든 채 홀로 5장수를 상대로 싸웠지만 한 칼에 그들 모두를 죽일 기세였다. 한수 휘하의 5장수 중 2장수가 마초의 한 칼에 죽는 것을 보자 나머지 3장수는 잽싸게 흩어져 달아났다. 한수도 보이지 않았다. 마초가 장막 밖으로 나오자 장막 뒤에는 불길이 치솟고 있었다. 그 불길이 조조군에게 보내는 군호인 줄 알리 없는 마초가 칼을 든 채 한수를 찾고 있는데 영체에서 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에 마초도 한수 찾기를 단념하고
급히 말 위에 오르는데 때마침 방덕과 마대가 군사를 이끌어 달려왔다. 마초가 서량군을 이끌며 한수군을 닥치는 대로 찌르고 베니 한수군은 마초의 기세를 당하지 못했다. 사기가 오른 마초군이 한수군을 휩쓸며 바야흐로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을 때였다. 맞은편에서 요란스런 함성과 함께 조조군이 밀려들기 시작했다. 마초가 그들을 보고 주위를 살피니 혼전 중에 어디로 흩어졌는지 방덕도 마대도 보이지 않았다. 마초는 조조 진영의 네 장수가 대군을 이끌고 오자 하는 수 없이 말머리를 급히 돌렸다. 기병 100여 기만 거느린 마초는 말을 달려 그대로 위교로 올라가 그곳 다리 위에 말을 세웠다. 마초를 찾던 조조의 호위군이 위교 위에 있는 마초군을 향해 달려들었다. 점점 불어난 조조군이 마초를 굳게 에워싸고 있으니 마초는 좀채 길을 뚫을 수가 없었다. 제 아무리 용맹이 뛰어난 마초라 하더라도 그 힘과 무예에도 한계가 있었다. 조조군이 점점 포위망을 좁혀오니 마초도 마침내 꼼짝달싹할 수 없는 위급한 지경에 이르렀다. 그때 서북 쪽에서 호련 한때의 인마가 쏟아져 나오며 조조군을 덮쳤다. 마초가 앞선 장수를 보니 그는 바로 방덕과 마대였다. 뜻밖의 뒤쪽에서 적을 맞게 된 조조군이 당황하여 혼란이 이는 사이 방덕과 마대가 그들을 치며 가까스로 마초를 구해냈다. 마초를 구한 방덕과 마대는 서북 쪽으로 길을 열어 말을 몰았다. 끝내 마초를 사로잡지 못한 채 서북 쪽으로 달아났다는 말을 들은 조조가 장수들에게 엄한 영을 내렸다. 밤낮을 가리지 말고 마초를 뒤쫓아라. 마초의 목을 베어오는 자에게는 상으로 천금을 내림과 동시에 만호우의 벼슬을 내릴 것이며 사로잡는 자는 대장군으로 삼으리라. 일찍이 조조가 적장에게 내건 상금과 벼슬이 이토록 무거운 적이 없었다. 그만큼 마초에 대한 원한이 컸을 뿐만 아니라 두려움 또한 컸던 조조였다. 조조의 영이 떨어지자 장수들은 서로 공을 다투며 마초를 뒤쫓기 시작했다. 그때쯤 마초는 앞뒤를 돌볼 겨를도 없이 달아나기에 바빴다. 이미 지친 군사와 방덕 마대를 이끌어 농서의 임조 땅을 향해 달아났다. 조조는 장수와 군사를 이끌어 몸소 안정 땅까지 마초를 뒤쫓았으나 그들이 멀리 달아났음을 알고 뒤쫓기를 멈추고 장안으로 군사를 거두었다. 마초와의 오랜 싸움을 끝낸 조조는 모든 군사를 이끌어 허도로 돌아갈 채비를 서둘렀다. 조조가 마초를 치고 허도로 개선하자 헌제는 성 밖까지 친히 어가를 내어 조조를 맞아들였다. 이렇게 조조의 위엄은 더욱 천하에 떨쳐 올리니 가히 천자를 누를 만한 위세였다. 조조가 마초를 깨뜨리고 그 위엄을 천하에 떨치고 있다는 소문은 한중 땅 일대에도 전해졌다. 그 소문을 듣고 누구보다도 크게 놀란 사람은 바로 한영태수인 장로였다. 장로는 원래 페나라 풍땅 사람이었으며 그의 할아버지 장릉이 서천으로 가 홍명산 속에서 도서를 지어내 사람들을 현혹시키자 거기에 속은 사람들은 모두 그를 따르며 공경했다. 장릉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장형이 그 아비의 대를 이어 도학을 배우려는 사람에게는 쌀 단말을 바치게 하니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쌀 도둑놈이라 불렀다. 이 도학은 이곳 토민들 사이에 날이 갈수록 종교처럼 널리 퍼져나갔다. 그러던 중 장형이 또 죽자 그의 아들 장로가 그 대를 이었다. 장로는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자신의 도를 믿도록 설파했다. 그때는 천하의 난리가 그치지 않아
백성들의 어려움이 극심한 때여서 어디를 보아도 단란하게 가족이 모여 하루하루를 편안하게 지내는 집이 없었다. 그리하여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우매한 백성들은 쌀 단말을 지고 돌을 베우러 오는 사람들로 줄을 이었다. 그렇게 되니 한중은 온통 사교로 물들여지고 도교의 10길이 넘는 곳간에는 백성들이 바친 복납품으로 가득 찼다. 사교가 한중 땅에 뿌리 박은 지 어느덧 30여 년이 되었건만 어찌하랴 그 폐해가 조정에 들려와도 먼 파촉 땅이라 법이 미치지 못했고 정벌할 수도 없었다. 조정에서는 차라리 장로에게 진남 중랑장의 벼슬을 내려 한영태수를 겸하게 하고 해마다 조공을 바치게 했다. 마초가 조조에게 쫓겨 농서로 갈 무렵 장로가 소문을 듣고 따르는 무리들을 불러 의논했다. 서량의 마등이 죽고 마초까지 패에 쫓겨났으니 이번에는 조조가 반드시 우리 한중 땅을 노릴 것이다. 이에 내가 한영왕임을 자처하고 군사를 조련하여 조조군과 맞서려는데 그대들의 뜻은 어떠한가? 그중 연포란 자가 입을 열었다. 우리 한중은 백성들의 후구만 해도 10만이 넘으며 재물도 많고 양곡이 넉넉한 데다 지세 또한 험준하여 함부로 쳐들어오기 힘듭니다. 거기다가 마초가 패한 뒤 서량의 군사들이 자오곡을 거쳐 우리 한중으로 도망해온 자도 수만이 됩니다. 익주목 유장이 무기력하니 우리가 먼저 서천 41주를 취해 바탕을 더욱 넓힌 뒤 왕을 칭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장로는 그 말에 크게 기뻐하며 그의 아우 장위와 의논하여 군사를 일으켰다. 그런데 익주의 유장은 유언의 아들로서 한해 노공왕의 혈통을 이은 사람이었다. 유장은 아비의 덕에 익주목에 올랐으나 그 가문에 의지하고 나라가 태평하니 안일에 빠져 나태하고 유약한 암군이 되고 말았다. 그런데 유장은 지난날 장로의 어미와 아우를 죽인 일이 있었으므로 장로와는 원수로 지내고 있던 터였다. 때문에 방위를 한중과 인접한 파서태수로 삼아 장로의 침입에 대비하고 있었다. 이때 방위는 장로가 군사를 일으켜 서천을 치러 온다는 말을 듣자 급히 이 소식을 유장에게 알렸다. 원래 겁이 많은 유장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놀라며 여러 장수들을 불러놓고 대책을 물었다. 장수들도 모두 겁을 먹고 서로 얼굴만 마주 볼 뿐 얼른 입을 열지 않는데 장송이 말했다. 제가 들은 바로는 허도의 조조는 이미 중원을 휩쓸었다 합니다. 여포를 쳤으며 원술과 원소도 그에게 멸망당했고 또 얼마 전에는 마초마저 깨뜨리니 이제 천하에는 그에게 맞설 적수가 없다고 합니다. 주공께서 제게 예물을 갖춰주신다면 허도로가 조조로 하여금 군사를 일으키도록 설득하여 장로를 치게 해보겠습니다. 조조가 장로를 치러 오면 장로는 조조를 막기에도 벅찰 터이니 우리 촉중을 넘볼 겨를이 없을 것입니다. 달리 대책이 없는 유장인지라 장송의 말에 따르기로 하고 금은 보석과 비단을 예물로 갖추어 주었다. 장송은 허도로 가기 전 몰래 촉중에 지도 한 폭을 그렸다. 41주에 걸친 촉의 산천 계곡과 고을, 그리고 7도 3로의 통로와 배, 그리고 말이 달릴 수 있는 길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였다. 만약 서촉을 치려는 나라가 있다면 이 지도 한 장으로 전국의 형세를 살펴볼 수 있는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지도였다. 익주의 유장이 허도로 사자를 보냈다는 소식은 서천에 있던 세작에 의해
형주에도 알려졌다. 공명은 이 소식을 듣자 사람을 허도로 보내 그 뒷소식을 염탐해 오도록 했다. 익주라면 언젠가는 노려야 할 땅이었기에 장송에 의해 조조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공명이었다. 한편 험한 산길을 넘고 내를 건너 허도에 이른 장송은 역관에 여장을 푼 뒤 날마다 상부에 나아가 조조 뵙기를 청했다. 그때 조조는 마초를 쳐 쫓아버린 뒤라 마음에 거리낄 것이 없이 방자해져 날마다 술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조조가 그렇게 잔치로 소일하며 보내니 장송은 사흘이 걸려서야 겨우 자신이 온 것을 조조에게 알릴 수 있었다. 너의 주인 유장은 어찌하여 해마다 조공을 바치지 않는가? 조조의 오만스런 태도에 비위가 상했던 장송이었으나 그 물음이 자신이 할 말과 연관이 있는 터라 얼른 대답했다. 길이 멀고 험한 데다 또 도적들이 자주 나타나 조공을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조조가 그 말을 듣더니 자신의 위엄이 깎인 듯한 얼굴로 화부터 냈다. 허튼 소리 마라. 내가 벌써 중원을 휩쓸어 천하가 태평한데 도적이 어디 있다는 말인가. 조조가 그렇게 화를 내자 장송도 울컥 우라가 치밀어 거침없이 생각하고 있던 바를 말했다. 한중에 장로가 있으면 형주에는 유비가, 남쪽에는 손권이 있습니다. 그중 세력이 약한 곳도 최소한 10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데 어떻게 천하가 태평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장송은 자신의 말에 대해 조조가 되묻기를 기대했으나 그 기대는 허사가 되고 말았다. 그렇지 않아도 장송의 망측스런 몰골에 비위가 상해 있던 조조가 장송의 입바른 소리에 노했던지 그만 아무 말 없이 소매를 떨치고 자리를 박차더니 후당으로 들어가 버린 까닭이었다. 이때는 이미 조조의 주위에 수많은 인재가 있었으니 이제 변방에서 온 선비에 대해 별로 관심을 둘 여지가 없었는지도 모른다. 다음 날 조조는 장송을 데리고 교장으로 나갔다. 교장에는 이미 조조가 나와 호위군 5만을 모아놓고 점거하고 있었다. 호위군은 조조가 자랑하는 정예군이었다. 조조는 한동안 그런 군사를 자랑스러운 눈으로 지켜본 뒤 장송을 불러내 군사들을 가리키며 물었다. 그대의 서천에도 이런 영웅들이 있는가? 우리 촉에는 이러한 군대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인의로서 백성들을 다스릴 뿐입니다. 장송이 그렇게 잘라 말하자 조조의 낯빛이 싹 달라지더니 매서운 눈초리로 장송을 보았다. 서촉 41주 지도로 큰 꿈을 세우다. 조조는 장송의 오만한 태도와 빈정대는 말투에 그만 화가 폭발하고 말았다. 되지 못한 선비놈이 네가 감히 어디라고 그따위 말을 짓거리느냐. 여봐라. 이놈을 당장 끌어내어 목을 베도록 하라. 그러자 순욱이 나서 조조에게 간곡히 간했다. 그제서야 조조도 마지못해 그를 살려두되 곤장을 치게 했다. 장송은 여러 군사들에게 이끌려 교장으로 끌려나갔다. 그리고 곤장을 맞아 반죽음이 되어서야 내쫓겼다. 장송은 역관으로 돌아가 성취하는 몸으로 행장을 꾸려 허도를 떠나 서천으로 향하면서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나는 본시 서천 지도까지 그려가지고 서천 땅을 모두 조조에게 바치려고 왔건만 그가 이처럼 사람을 대할 줄이야 어찌 알았으랴.
유장에게 큰 소리 쳐놓고 이제 빈손으로 돌아가면 웃음거리밖엔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 형주의 유현덕이 사람이 어질고 의롭다고 들었는데 그에게 들려 도대체 그가 어떤 인물인지 알아보아야겠다. 장송이 이렇게 생각하고 말 위에 올라 거느렸던 종자들을 이끌고 형주로 향하던 중 영주 땅에 이르렀을 때였다. 한때의 군마가 맞은편에서 마주 달려오더니 맨 앞에 선 장수가 달려와 말했다. 거기 오시는 분은 익주의 별가 장송 선생이 아니시오. 그렇소이다. 조자룡이 오시기를 기다린 지 오래입니다. 그러면 상산의 조장군이 아니시오. 그렇습니다. 유황숙의 명을 받들어 먼 길을 가시는 대부를 마중 나왔습니다. 술과 안주를 마련하여 왔으니 잠시 말을 쉬게 하시고 피로를 풀게 하시라고 특별히 저를 보내시었습니다. 조은이 그렇게 말하자 군사들이 준비해온 음식을 들고 나와 무릎을 꿇고 공손히 바쳤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유현덕의 마음이 너그럽고 찾아오는 손님을 무겁게 대한다더니 과연 그 말이 빈말이 아니었구나. 장송은 속으로 감탄에 마지 않았다. 장송은 조은과 술잔을 나눈 후 조은의 호의를 받으며 형주로 향했다. 해가 기울어 역관으로 들려 할 때였다. 역관 앞에는 100여 명의 군사가 두 줄로 늘어서 있더니 장송이 들려하자 일제히 북을 치고 징을 울리며 장송을 맞았다. 이어 호련히 긴 수염을 휘날리며 한 장수가 나오더니 고개를 숙이며 경손하게 말했다. 형님으로부터 명을 받아 집을 깨끗이 치워놓고 술을 마련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먼 길을 오신 대부께서는 이곳에서 하룻밤 편히 쉬도록 하십시오. 그는 바로 관우였다. 관우와 장송 그리고 조은 세 사람은 함께 역관에 들어 밤이 깊은 줄 모르고 술을 마셨다. 다음 날 아침 조반을 치른 일행은 다시 말 위에 올라 길을 가는데 사오리를 채 못 가 맞은편에서 또 한때의 인마가 다가왔다. 유비가 제갈량과 방통을 데리고 장송을 마중 나온 것이었다. 조조의 냉대와 푸대접만 받아왔던 장송으로서는 실로 감격스러운 바가 있었다. 때 묻은 나그네를 위하여 이토록 과분한 마중까지 나와주시니 실로 황공할 따름입니다. 장송이 유비와 함께 말머리를 나란히 하고 형주성으로 들어 부중 당상에 올랐다. 각기 예를 베푼 다음 자리를 정해 앉아 유비는 잔치를 베풀어 부드러우면서도 예를 다해 장송을 대접했다. 그러나 술잔을 권하며 술을 마시는 가운데도 유비는 촉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입에 담지 않았다. 장송이 형주에 머문 지 사흘이 지나 하직을 고하고 떠나는 날이 되었다. 유비는 십리 밖까지 나가 장송을 배웅하며 정자에다 다시 술자리를 베풀어 석별의 정을 나누며 눈물을 흘렸다. 현덕이 이처럼 마음이 너그러울 뿐만 아니라 어진 선비를 이토록 두터이 여기니 내가 어찌 그를 저버릴 수 있겠는가. 그렇다. 차라리 현덕에게 서천 땅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리라. 장송이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유비에게 말했다. 황숙을 위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하니 물리치지 마시고 제 뜻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 형주는 동으로는 손권이 항상 범처럼 도사리고 앉아 이곳을 넘보고 있으며 북으로는 조조가 있어 형주를 고래처럼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곳은
결코 오랫동안 머무르고 계실 땅이 아닌 듯합니다. 바라건대 눈을 들어 서쪽 땅을 바라보십시오. 익주는 지형이 험해 천의 요새를 이루고 있으니 지키기에 좋습니다. 기름진 땅이 천리나 되고 백성들은 풍족하고 나라 또한 넉넉합니다. 거기다가 어진 선비들은 황숙의 덕을 우러르고 흠모해온 터입니다. 만약 황숙께서 군사를 일으키시어 서천을 취하신다면 폐업을 이루심은 물론 한실도 능히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송의 간곡한 권유를 듣고도 유비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제가 어찌 그런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익주목 유장은 나와 같은 한 왕실의 종친이며 그곳 촉에서 은덕을 베풀어 온 지도 오래인데 어찌 다른 사람도 아닌 제가 그 땅을 어지럽힐 수가 있겠소. 유비가 사양의 뜻을 밝히자 이미 서천을 바치기로 마음을 정한 장송이 더욱 열을 올렸다. 제가 주인을 거슬러 제 한 몸의 영화를 얻고자 함이 아니외다. 이제 명공을 만나게 되었으니 마음속에 품은 바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계옥이 비록 익주 땅을 다스리고 있으나 생각하는 바가 박지 못할 뿐 아니라 천성이 나약하며 어진이를 뽑아 높이 쓸 줄 모릅니다. 더욱이 장로가 북쪽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호시탐탐 서천을 노리고 있으니 그곳 민심이 안정되지 못한 채 밝은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허도를 향하게 된 것도 조조에게 청해 서천을 취하도록 하여 서천의 평안을 도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조가 자기 위세만을 믿고 오히려 오만하기 그지없는 데다 선비를 너무 업신여기기에 명공을 찾아뵙게 된 것입니다. 명공께서는 부디 서천을 취하시어 그 바탕을 삼으시고 북으로 한중을 얻으신 다음으로 중원을 취하신 후 조정을 바로 일으켜 세우신다면 높은 이름이 청사에 길이 이어질 것입니다. 만약 공께서 서천을 취하실 뜻이 있으시다면 이 장송은 견마지로의 힘을 다해서 안에서 접응하겠습니다. 명공의 뜻은 어떠하십니까? 유비도 그제야 마지못한 듯 지금까지 참고 입 밖에 내지 않았던 서천에 대해 알고 싶은 것을 물었다. 제가 듣기로는 촉으로 가는 길이 험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산과 강이 가로막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수레가 가려 해도 길이 없고 말도 두 마리가 나란히 갈 수 없다고 하니 비록 취하려 하더라도 무슨 수로 촉당으로 군사를 이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장송은 소매 속에서 지도 한 장을 꺼내 유비에게 내어주었다. 명공의 너그럽고 따사로운 은덕에 감격하여 이 지도를 드립니다. 자세히 살펴보시면 촉당의 모든 길을 한눈에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 지도에는 촉으로 들어가는 길에 넓고 좁음과 지형의 높고 낮음, 산과 강의 험한 곳과 군사를 부릴 수 있는 요회처가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돈과 곡식을 쌓아둔 부고와 그곳을 지키는 장수의 수요에 이르기까지 낱낱이 적어둔 참으로 정밀한 지도였다. 유비가 그 지도를 살펴보자 장송은 유비에게 다짐하듯 일렀다. 명공은 이 일을 빨리 도모하도록 하십시오. 저와 뜻을 같이 하는 벗이 있는데 그들은 법정과 맹달이라 합니다. 그들 두 사람도 반드시 명공을 도울 것이니 만약 내가 그들을 형주로 보낼 때에는 명공은 그들과 모든 일을 마음 놓고 상의하십시오.
장송이 이렇게까지 말하니 유비는 그제야 두 손을 마주잡고 간곡히 고마움을 표했다. 익주라 함은 원래 파촉 지방을 그렇게 부른 것이었다. 한때부터 촉은 익주 혹은 파촉이라고 불려왔다. 장송은 실로 먼 여행길을 거쳐 익주로 돌아왔다. 장송은 수도 성도에 이르자 먼저 친구인 법정부터 만났다. 장송이 법정을 만나자 형주에서 유비를 만난 일부터 들려주었다. 유황숙을 뵙고 익주를 바치기로 했네. 그 일로 자네와 함께 의논하고자 왔다네. 법정은 생각해둔 바가 있는 듯 주저하지 않고 말했다. 나도 유장의 무능함을 보고 진작부터 유황숙에게 마음을 둔 지 오래였네. 자네와 내가 뜻이 같거늘 다시 의논할 것이 무엇인가. 장송은 법정과 한 마음임을 알고 의논을 하고 있는데 맹달이 법정을 찾아왔다. 맹달은 두 사람이 은밀히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자 이미 가까이 사귀어 온 터라 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 소리쳤다. 나는 자네들 두 사람이 지금 무슨 꿍꿍이 짓을 하는지 알만하이. 장차 익주 땅을 누구에게 바치려고 그러나. 장송이 가만히 웃으면서 답했다. 자네에게 묻겠는데 만약 새 주인을 맡는다면 누가 좋겠는가? 맹달은 서슴없이 입을 열었다. 형주의 유현덕이 아니면 안 되네. 자네들 생각은 어떤가? 과연 자네의 생각과 어긋남이 없네 그려. 다음 날 장송은 부중으로 들어가 유장을 보러 갔다. 유장은 인사를 받기도 전에 대뜸 묻기부터 했다. 그래, 허도로 갔던 일은 어찌 되었소? 주조는 한해 역적으로 천하를 소나기에 넣으려 하는데 어찌 그자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 땅 서천마저 취하기로 작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심려하지 마십시오. 제게 한 가지 계책이 있으니 장로도 조조도 우리 서천 땅을 함부로 넘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어떤 계책인가? 형주의 유황숙은 주공과는 한실의 종친입니다. 원래 성품이 너그럽고 어지러 장자의 풍도를 지닌 분입니다. 거기다가 지난번 적벽싸움으로 조조는 유황숙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내려앉는다는데 하물며 장로 따위야 말에 무엇하겠습니까? 주공께선 유황숙에게 사자를 보내 화친을 청하도록 하십시오. 유황숙과 화친을 맺어둔다면 조조나 장로가 한꺼번에 밀려온다 해도 능히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유장의 얼굴이 한결 환해지더니 장송에게 다시 물었다. 나도 그런 생각을 해봤소. 그런데 누구를 사자로 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소. 법정과 맹달, 이 두 사람보다 나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유장은 법정으로 하여금 자신의 글을 유비에게 전하게 하고 화친을 맺은 뒤 맹달에게 군사 5천을 주어 유비를 마중하게 할 작정이었다. 유장과 장송이 이 일로 한참 의논을 하고 있을 때였다. 주공께서는 그 말에 귀를 막으십시오. 장송의 말을 들었다가는 이 나라 41주와 군은 유비의 소나기에 고스란히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그 소리에 깜짝 놀라 돌아보니 그 사람은 파서군 낭중 사람 황권이었다. 황권은 급히 달려온 듯 이마에 땀을 흘리며 장송을 노려보고 있었다. 유장이 황권의 뜻밖의 말에 놀라며 물었다.
유현덕이 나와 종친이라 그와 화친을 맺어 익주를 지켜야 하는 것이요. 유비를 맞지 않은 채 조조와 장로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막는다는 말이요. 이에 황권이 말했다. 서천의 경계를 막아 서쪽으로 드는 길을 끄는 뒤에 성마다 앞에 물구덩이를 깊게 판 뒤 성벽을 높이 세우고 굳게 지키면 됩니다. 그러면 적은 절로 물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유장은 황권의 말이 미덥지 않은지 법정을 형주로 보내버렸다. 형주의 이른 법정은 유비에게 절하며 예를 올리자마자 유장의 글을 바쳤다. 유비는 급히 그 글을 읽어 내려갔다. 유비는 그 글을 다 읽고 나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유장이 군사를 이끌도록 재촉하고 있으니 유비가 걱정하던 일들이 한꺼번에 해소된 셈이었다. 거리낄 것이 없어진 유비는 잔치를 열어 법정부터 대접하며 그를 두텁게 대했다. 술이 몇 순배 돌자 유비는 좌우 사람을 물리고 법정과 단 두 사람만이 마주 앉으니 그 자리가 잠옷 은근했다. 공과 마주 앉아 가르침을 받게 되었으니 이 기쁨이 비할 데가 없소이다. 촉당의 하찮은 관리를 그토록 높여주시니 황공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러나 옛사람이 이르기를 사람은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야 그를 위해 죽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장별가가 지난날 말씀드린 바에 대해 이제 장군께서도 뜻을 정하셨습니까? 이 유비는 평생을 남의 땅에 몸을 의지해 사는 처지라 항상 서글픈 마음에 젖어 한탄하며 지내왔소. 땅이 기름지고 산물이 넉넉한 그 땅을 어찌 빼앗고 싶은 마음이 없겠소. 다만 유계옥이 바로 나와 종신이기 때문에 차마 그 땅을 빼앗을 수가 없구려. 그러자 법정이 유비를 다그쳤다. 익주는 하늘이 내린 산물이 넉넉한 나라라 어지러운 천하에 능히 지키고 다스릴 만한 주인이 아니면 차지하고 있기가 어려운 땅입니다. 그러나 유장은 어진 선비를 제대로 쓸 줄 모르니 머지않아 그 땅은 반드시 남에게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익주에서 스스로 장군께 촉당을 바치려 하니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장군께서 뜻을 정해 주신다면 제 한 목숨 기꺼이 바쳐 장군을 돕겠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는 나도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비는 법정과 몇 순배의 술을 더 돌린 후 술자리를 끝냈다. 법정이 물러가자 유비가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겨 있는데 방통이 들어와 유비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입을 열었다. 형주의 동으로는 손권이 있고 북으로는 조조가 있으니 마음대로 뜻한 바를 펼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익주는 가히 대업의 기반을 삼을 수 있는 곳이며 다행히 장송과 법정이 안에서 돕겠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유계호까지 그를 보내 군사를 일으켜 달라고 하였으니 이는 하늘이 주신 기회인데 주저하실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제야 유비가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이제 나와 물과 불 사이처럼 맞서고 있는 자는 조조뿐이요. 조조가 급히 하면 나는 서서히 대하고 그가 거칠고 사납게 하면 나는 어질게 대했으며 그가 속임수를 쓰면 나는 충직하게 맞서왔소. 내가 조조와는 매양 이렇게 거꾸로 겨루어 왔기 때문에 그나마도
오늘의 유비가 있었을 것이요. 만약 이 일이 내가 작은 이익을 탐하는 결과가 되고 천하의 신의를 저버리게 된다면 차마 할 수가 없소. 그러자 방통은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주공의 말씀이 비록 하늘의 이치에 맞는다 하나 지금의 어지러운 천하와는 맞지 않으십니다. 군사를 이끌어 힘으로 다투는 길에는 한 가지 길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옳은 도리에만 얽매인다면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주공께서는 마땅히 시세에 따라 새로운 뜻을 세워 이 어지러움에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어지러움은 물리치시고 약한 자를 아우르고 어리석은 자를 쳐야 하며 거스름으로 천하를 평정한 후 다시 도로서 다스림이 병과의 길입니다. 먼저 천하의 큰 일을 이루신 뒤에 유장을 의로 보답하고 높이어 쓴다면 어찌 그것을 신의에 어긋난다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주공께서 촉을 취하지 않는다 해도 어차피 남의 손에 넘어갈 것이니 주공께서는 이를 밝게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유비도 그제야 밝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공의 귀한 가르침 가슴에 깊이 새기도록 하겠소. 이어 유비는 공명을 불러들여 군사를 일으킬 일과 촉당으로 들어갈 일을 의논했다. 내가 방사원, 황충, 위연과 더불어 서천으로 가겠으니 군사께서는 관운장, 장익덕, 조자룡과 함께 이곳 형주를 지켜주시오. 공명도 유비의 뜻을 헤아리고 유비의 명을 받들어 곧 형주의 곳곳에 군사를 배치했다. 또한 관우 장비에게는 형주의 중요한 길목을 맡기고 조우는 강릉으로 보내 공안 땅을 지키게 했다.